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마이클 샌델의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입니다. 사실 정치와 도덕, 이 두 단어는 매우 멀게 느껴지죠. 정치적 불신이 혐오로까지 번지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도덕에 대해 논한다라는 것은 매우 이질적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가치를 정치가 어떻게 추구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책에서 마이클 샌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철학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책의 원제는 공공철학이고요. 부제로 정치에서의 도덕에 관한 에세이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철학이란 전문 철학자가 공공생활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접근하되 대중의 언어로 공적 공간에서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공공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가운데에서 철학적 혹은 도덕적 숙고를 요구하는 문제가 많은데 공공철학자 혹은 공공사상가는 자신의 생각의 과정을 드러내 보이고 생각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그런 숙고의 과정을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생각의 자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이런 작업은 정책적인 적용도 가능하죠. 이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미국의 시민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정치의 전통을 전반적으로 되짚어 보고 있고요. 2부 논쟁들에서는 지난 20년간 치열한 논쟁거리가 되어왔던 도덕적, 정치적 현안들, 즉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조력 자살, 낙태, 동성애자의 권리, 배아줄기세포 연구, 오염 배출권, 대통령의 거짓말, 범죄자 처벌, 관용의 의미, 시장의 도덕적 한계,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요구 상충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3부는 공동체와 좋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날 두드러지는 다양한 정치주의 이론들을 검토하고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이 책의 내용은 2부에 속한 쟁점들 중에서 국가의 복권 사업, 조력 자살의 권리를 허용해야 하는가,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을 규제해야 하는가, 이렇게 3가지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인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책에 서술된 내용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국가 복권 사업, 공공 영역의 비열한 타락. 정치의 타락은 대개 2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가장 흔한 것은 도둑질과 유사한 행태들이다. 뇌물, 권력남용, 공직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 대가로 특혜와 이권을 챙기는 로비 행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타락은 은밀히 행해지며 대중에게 드러날 경우 강렬한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또 다른 행태의 타락은 다분히 공개적으로 일어난다. 그것은 공직자들의 도둑질이나 부정행위와는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사람들의 습관에 일어나는 변화와 공공의 책임을 외면하기 시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2번째의 시민적 타락은 첫 번째 종류의 타락보다 더 위험하다.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훌륭한 법률의 토대가 되는 정신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타락이 명백해질 즈음에는 새로운 습관이 사람들의 삶에 너무 깊숙이 파고들어 있어서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 가능성이 높다. 소득세가 생겨난 이후 정부 재정과 관련하여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 한 가지를 생각해보자. 그것은 바로 주 정부의 복권 사업이 급격히 활성화된 일이다. 과거에 모든 주에서 불법이었던 복권 사업은 언제부턴가 갑자기 주정부 수입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1970년도에는 2개의 주에서만 복권 사업을 운영했지만 최근에는 4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2004년에 전국 복권 판매액은 480억 달러를 상회했고, 이는 1985년에 90억 달러에 비하면 훨씬 높아진 수치다. 전통적으로 복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박이 부도덕한 행위라는 근거를 댄다. 그런데 이러한 반대로는 최근 수십 년 사이에 힘을 많이 잃었다. 부분적으로는 죄에 대한 개념이 변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 국민들이 법률로 도덕과 부도덕을 규정하는 것을 과거에 비해 더 꺼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덕적인 이유로 도박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도박을 그 이유만으로 법률로 금지하는 것에는 선뜻 찬성하지 못한다. 도박이 사회 전반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이다. 도박에 대한 전통적이고 간섭주의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복권 찬성론자들은 일견타당해 보이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복권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중요한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주정부 수입을 늘릴 손쉬운 방법이다. 세금과 달리 복권은 의무가 아닌 선택의 문제이며 강제적인 것 또한 아니다. 둘째, 복권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오락이다. 셋째, 복권을 판매하는 판매소와 복권을 홍보하는 광고회사나 언론 매체들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 정부가 운영하는 복권 사업은 무엇이 문제일까? 먼저 이 복권 사업의 찬성론자들은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국민 정서, 즉 도박에 대한 도덕적 거부감에 위선적으로 의존한다. 복권 사업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이유는 독점 사업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도덕적 이유 때문에 현재 민간 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자유지상주의에 입각한 복권 옹호론자들은 다음에 두 질문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만일 복권 사업이 세탁업처럼 도덕적으로 합당한 사업이라면 왜 민간 기업이 그것을 판매하고 운영해서는 안 되는가? 만일 복권이 매춘처럼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이라면 왜 주 정부가 그 사업을 운영하는가? 대개 복권 찬성론자들은 사람들이 도박의 도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강제로 도박을 하라고 강요당하지 않으며 도박에 반대하는 사람은 그저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가 부도덕한 무언가에서 수입을 얻는다는 사실을 못마땅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찬성론자들은 대개 정부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게 여겨지는 상품들에 죄악세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복권은 세금을 물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한다. 복권 구매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행위이며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복권 구매 행위는 이러한 자유지상주의적 이상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정부는 사람들에게 복권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복권을 홍보하고 그것을 구매하도록 부추긴다. 해마다 복권 광고에 4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지출하고 복권 사업자는 손꼽히는 대형 광고주 가운데 하나다. 만일 복권도 일종의 죄악세를 부과하는 사업이라면 그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죄악을 범하라고 장려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사용하는 유일한 종류의 사업인 셈이다. 복권 사업이 최고의 고객들, 즉 노동자 계층이나 소수민족, 빈민층을 상대로 가장 공격적인 광고를 펴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시카고의 한 빈민가에 세워져 있는 대형 복권 광고판에는 이것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티켓이 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복권 광고는 엄청난 대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더 이상 뼈 빠지게 일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는 환상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다. 복권 광고는 특히 매월 초순 방송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사회보장제도와 복지기금 수혜자들이 받을 돈이 통장에 들어올 때다. 다른 대부분의 정부 지원 서비스와 대조적으로 복권 판매소는 빈민가나 육체 노동자 거주 지역에 많이 들어서 있다.
반면 부유층 거주 지역에는 적은 편이다. 미국에서 1인당 복권 판매액이 가장 높은 매사추세츠는 그러한 육체 노동자 편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1997년 보스턴 글로브 연재 기사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의 극빈 지역 가운데 한 곳인 첼시의 경우 복권 판매인이 주민 363명에 1명꼴이었다. 반면 부유층 지역인 웰즐리는 복권 판매인이 주민 3,063명당 1명꼴이었다.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매사추세츠 역시 세금 부과를 대신할 수 있는 이 손쉬운 대안에 그러나 대단히 퇴보적인 방식의 주정부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첼시의 주민들은 작년 한 해 복권 구입에 1인당 915달러를 썼으며 이는 그들 소득의 8%에 가까운 금액이다. 반면 부유층 지역인 링컨의 주민들은 1인당 불과 30달러를 썼으며 이는 그들 소득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복권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권 구매는 자발적 선택에 근거한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다. 복권 사업 영역에서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즉석 게임들은 사람들을 도박 행위에 끌어들이는 주요 원인으로 카지노나 경마 못지않게 인기를 끌고 있다. 도박 중독자 모임에 참석하는 복권 중독자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하루에 1,500달러어치씩 스크래치 복권을 긁어대다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탕진하고 신용카드 11개의 빚만 늘어난 그런 사람들 말이다. 한편 주정부도 도박꾼들 못지않게 복권에 중독되어 버렸다. 매사추세츠의 복권 수익금은 현재 주 수입의 무려 13%를 차지하면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복권의 부정적인 영향을 아무리 잘 인식하고 있는 정치가라 할지라도 복권 사업을 철회하는 대신 세금을 올리거나 또는 복권 사업이 가져다주는 수익이 없어도 운영에 문제가 없을 만큼 정부 지출을 줄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복권 사업이 가져다주는 수익에 중독되어 있는 한 주정부는 주민들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적 삶을 지탱하는 노동과 희생, 도덕적 책임의 윤리와 상충되는 메시지를 계속 퍼부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공공 영역의 타락은 복권이 야기하는 가장 중대한 해악이다. 복권은 공공 영역의 질을 떨어뜨린다. 정부가 비뚤어진 시민교육을 제공하는 주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원활한 공공자금의 흐름과 정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 미국의 주 정부들은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시민의 미덕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헛된 희망을 퍼뜨려야만 하는 형편이다. 운만 조금 따라주면 불행한 운명에 이끌려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던 노동의 세계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조력 자살의 권리를 허용해야 하는가? 이 글은 연방대법원이 의사조력 자살을 금지하는 주 법과 관련된 두 사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던 시기 1997년 4월에 쓰인 것이다. 법원은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을 지지했으며 의사조력 자살에 대한 헌법적 권리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말기 환자에게 의사조력 자살을 선택할 헌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다. 대법원은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조력 자살을 금지하고 있으며 올해 초 법정에서 있었던 구두 논의 가운데 판사들은 이처럼 중대한 도덕적 이슈에 관한 많은 주 법을 무효화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만일 예상대로 연방대법원이 조력 자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자살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연방법원 두 곳의 입장을 뒤엎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한 6명의 저명한 도덕 철학자들의 의견에 반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의견서에는 자유주의 정치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했는데 로널드 드워킨, 토머스 네이글, 로버트 노직, 존 롤스, 토머스 스캔론, 주디스 자비스 톰슨이 바로 그들이다. 이 철학자들의 주장에는 흥미롭지만 잘못된 원리가 담겨 있다. 그것은 정부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 도덕적, 종교적 문제들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그들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므로 정부가 법을 통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특정한 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 대신 삶을 살아갈 가치가 어디 있는가에 대한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사람들은 삶을 살 권리를 지녔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철학자들은 도덕적 논란이 벌어질 만한 영역에 판사들이 선뜻 발을 들여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법원이 자살 자체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도 조력 자살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철학자들은 의견서에 이렇게 썼다. 이 사건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거나 마주하는 방식에 대해 또는 누군가가 죽음을 앞당기거나 그러기 위해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적당한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판단을 내릴 것을 법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이들은 종교적, 철학적 전통 신념에 대한 법원이나 입법부의 그 어떤 강요도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중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법원이 각 개인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특정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 만든 창조물과 같은 것으로 여기면서 숙고를 통해 자율적으로 삶을 살거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스스로를 자기보다 더 커다란 연극의 참여자로 여기지 않고 연극 그 자체를 만든 저자로 보는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삶을 산다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의견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대부분은 죽음을 삶이라는 연극의 마지막 장면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장면이 우리의 신념을 반영하기를 바란다. 이 철학자들은 병의 말기 시점에서 생명을 지속하는 것이 삶의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치를 손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자신의 삶을 끝내려는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낙태와 관련된 재판인 가족교회 협회대 K씨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내릴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다. 이러한 자유에는 인간 생명의 존재와 의미, 우주와 생명의 신비 등의 개념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자율과 선택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철학자들의 이와 같은 견해에는 생명이란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의 소유물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윤리관은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우리는 일정한 의무감을 갖고 그 생명을 지키는 관리인이 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관점과 반대편에 서 있다. 이러한 도덕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그 생명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자유주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율의 윤리는 전혀 중립적이지 않으며 많은 종교적 전통과 심지어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아버지인 존 로크나 이마누엘 칸트가 지닌 관점과도 거리가 있다. 로크와 칸트 두 사람 모두 자살할 권리에 반대했으며 우리의 생명이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동의를 강조한 철학자인 로크는 어떤 권리들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게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동의에 의해서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서 작은 정부를 옹호했던 인물이다. 생명권과 자유를 누릴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노예제도나 자살에 건네줄 수 없다고 로크는 말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권한을 줄 수는 없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제거할 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권한을 타인에게 줄 수도 없는 것이다. 칸트의 경우 자율에 관한 존중에는 타인에 대한 의무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도 수반된다. 특히 인간 그 자체를 목적으로 대해야 하는 의무가 수반된다. 이 의무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칸트에 따르면 살인이 옳지 않은 이유는 인간인 상대방을 목적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칸트는 말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면 그것은 생이 끝날 때까지 참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수단으로 이용되는 물건이 아니다. 인간은 언제나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칸트는 인간에게는 타인을 죽일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죽일 권리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칸트와 달리 자유주의 철학자들의 의견서에는 당사자가 판단력과 정보를 갖고 있는 한 인간 생명의 가치는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판단력이 있는 인간이 죽음을 원한다면 죽임을 당하지 않을 환자의 권리를 근거로 하여 그의 죽음을 유발하는 행위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그들은 썼다. 그러나 칸트라면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죽고 싶어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를 죽이는 일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죽고 싶어 하는 그의 바람이 강요된 것이 아니며 그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조력자살의 허용이 그것을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응수할지도 모른다. 자신의 삶을 자율적 창조물이 아닌 더 큰 연극의 에피소드 정도로 보길 선호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관점을 유지하면 될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이는 법이 바뀌면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현재의 법이 무엇이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관한 특정한 관점을 반영하고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자유주의 철학자들의 말은 옳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자율권이라는 이름 하에 조력자살의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와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조력자살의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 하에서는 단순히 선택사항들의 범위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선물이라기보다는 소유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신망은 강화되고 의존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주장은 폄하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변화가 노인과 장애인, 빈자와 약자들과 관련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는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자녀가 늙어가는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율권 논리에 반대하는 것이 반드시 모든 경우의 조력자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을 신성한 선물로 여기는 사람들도 환자에 대한 연민을 근거로 한 주장이 때로는 생명 보존의 의무보다 우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문제는 죽음을 돕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부담감을 유지하는 가운데 생명이란 선택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대상이라는 경위를 간직하면서 연민에 근거한 주장을 존중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을 규제해야 하는가?
얼핏 생각하기에 정부가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특별한 옹호론이 필요하지도 않을 만큼 당연히 옳은 것처럼 느껴진다. 파킨슨병, 당뇨병, 척수 손상 같은 끔찍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연구를 정부가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줄기세포 연구 반대자들의 반박 논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어떤 이들은 그러한 가치 있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배아줄기 세포 연구가 인간의 배아를 파괴함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이들은 배아줄기 세포 연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연구가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여러 관행들로 향하는 미끄러운 비탈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두 반박 모두 완벽한 설득력을 갖지는 않지만 이들의 주장에는 줄기세포 연구 지지자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담겨 있다. 첫 번째 반박을 생각해 보자. 배아 파괴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물의학 윤리에서는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도 중요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맞는 말이다. 아무리 훌륭한 목적에 기여하는 연구라 할지라도 그 목적 달성 과정에서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 연구는 정당화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나치의 잔인한 실험들은 설령 그 실험으로 인해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여러 치료법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때문에 의학 연구가 어느 정도 도덕적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줄기세포 연구 시 수반되는 배아 파괴가 인간을 살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다. 배아 파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배반포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기의 몸에서 장기를 떼어내는 것과 도덕적으로 다를 바 없는 행위다. 어떤 이들은 수정된 태아 단계에서 이미 영원히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종교적 믿음을 근거로 제시한다. 또 어떤 이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이성적 추론 과정을 토대로 줄기세포 연구에 반대한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다. 인간은 누구나 배아를 출발점으로 삶이 시작된다. 인간이라는 이유 자체로 우리의 삶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침범당할 수 없는 신성한 가치를 갖고 있다면 어린 연령이나 생명의 초기 단계에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잉태에서 출산에 이르는 과정 중에 정확히 어느 순간부터 인격체라고 할 수 있는지 말할 수 없다면 배아도 완전한 성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침범당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존재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결함이 있다. 모든 인격체가 배아를 출발점으로 삶을 시작한다는 사실이 곧 배아가 인격체라는 사실을 확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비유를 들어보자. 모든 떡갈나무는 한때 작은 도토리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토리가 곧 떡갈나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나의 소유였던 도토리 하나를 뒤뜰의 다람쥐가 먹어버리는 경우와 떡갈나무가 폭풍 후에 쓰러져 죽는 경우에 내가 경험하는 상실은 엄연히 다르다. 성장 단계로 따지면 서로 이어져 있는 존재이지만 도토리와 떡갈나무는 서로 다른 종류의 존재다. 배아와 인간도 마찬가지다. 분별력을 지닌 존재의 요구는 그렇지 않은 존재의 요구와 다르다. 또한 무언가를 경험하고 의식할 수 있는 존재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권리를 갖는다. 인간 존재는 단계별로 발달한다. 배아를 인격체로 보는 사람들은 종종 도덕적 비차별의 관점에서 배아를 대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배아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드시 완전한 인간으로 간주해야 할 필요는 없다.
물론 배아를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는 사물로 여기는 것은 잠재적 인간 생명이라는 배아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일이다. 새로운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해 배아를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사용하는 일에 찬성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상을 존중하기 위해서 인격체임을 유일하게 정당한 이유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등산객이 산에 있는 오래된 세콰이어 나무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행위를 무례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여긴다. 이는 세콰이어를 인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 아니라 존중하고 경외할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자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래된 산림을 존중한다는 것이 모든 나무가 인간의 목적을 위해 벌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숲을 존중하는 것과 그것을 이용하는 행위는 양립할 수 있다. 그러나 벌목의 목적은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대상물의 경이로운 본질과 어울려야 한다. 납작한 배양 접시 안의 배아가 인격체와 똑같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생각은 보다 심오한 근거를 토대로 한 반론에 부딪힐 수 있다. 아마도 그러한 생각의 타당성이 부족한 이유를 살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에 담긴 함의들을 펼쳐보는 일일 것이다. 먼저 배반포에서 줄기세포를 확보하는 것이 아기의 몸에서 장기를 떼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라면 단순히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에 반대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책임있는 정책을 통해 줄기세포 추출 자체를 금지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일부 의사들이 일상적으로 아이들을 죽여서 이식용 장기를 빼낸다면 그러한 유아 사례를 놓고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민간 영역에서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배아줄기세포 추출이 유아 사례와 똑같다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배아줄기세포 추출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끔찍한 살인 행위로 간주하고 그것을 행하는 과학자들을 형사처벌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배아를 인격체로 간주하는 관점은 줄기세포 연구만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배아의 생성과 폐기가 수반되는 모든 불임치료 및 관련 시술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반복되는 시도로 인한 여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체외 수정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자궁벽에 착상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난자를 수정시킨다. 남은 배아들은 대개 무기한 냉동 보관되거나 폐기된다. 그러나 끔찍한 질병들의 치료를 위해 배아를 희생시키는 것이 비도덕적이라면 불임을 치료하기 위해 배아를 희생시키는 건 역시 비도덕적인 일이 될 것이다. 셋째, 체외수정 지지자들은 체외수정 과정에서의 배아 손실이 자연 임신 과정에서의 배아 손실보다 더 적다는 점을 지적한다. 자연 임신 과정에서 수정되는 모든 수정란의 절반 이상이 착상되지 못하거나 여타의 이유로 손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배아를 인격체로 여기는 견해를 더욱 옹호하기 어렵게 만든다. 자연적인 생식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태어나는 아기 한 명당 여러 개의 배아가 손실된다고 한다면 그에 비해 체외 수정이나 줄기세포 연구에서 발생하는 배아 손실은 걱정거리가 못 된다. 배아를 인격체로 여기는 사람들은 높은 유아 사망률이 유아 사례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는 근거를 대며 응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배아의 자연적인 손실에 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배아의 손실을 도덕적 또는 종교적 차원에서 유아의 죽음과 동일하게 간주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간 생명의 발생에 관해 가장 엄격하고 신성한 입장을 취하는 종교에서조차 배아의 손실에 대해서 어린아기가 죽었을 때와 똑같은 매장 의식이나 장례 절차를 규정해 두지 않는다. 게다가 자연 생식에 동반되는 배아의 손실이 도덕적 차원에서 유아의 죽음과 동등한 것이라면 임신은 공공보건 분야의 중대한 위기 사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적인 배아 손실을 줄이는 일이 낙태,
체외 수정, 줄기세포 연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시급한 도덕적 과제가 된다. 줄기세포 연구 반대자들조차도 배아 이용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를 채택하는 것에는 주저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1년 8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재정의 지원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그 연구 자체를 금지하거나 과학자들에게 그러한 연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싸고 의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적극적인 반대자들도 체외 수정을 금지하거나 불임치료 의료기관들이 과도하게 많은 배아를 만들거나 폐기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전국적인 운동을 벌이지는 않았다. 이는 그들의 입장이 흔들렸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아는 침해할 수 없다는 원리에 그들이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근거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 줄기세포 연구가 착취와 오용으로 이어지는 미끄러운 비탈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그 근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반대론이 제기하는 우려는 합당하지만 줄기세포 연구를 금지하는 것이 그런 우려에 대처하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의회는 인간 복제 금지와 같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제들을 시행하여 그러한 미끄러운 비탈길을 피할 수 있다. 또는 영국의 선례에 따라 연구용 배아를 생성 이후 14일 이상 성장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거나 배아 및 생식세포의 상품화를 금지하거나 특정 주체가 줄기세포 연구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줄기세포 은행을 만드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규제들이 우리가 생물의학이 제시하는 전망과 약속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멋들어진 신세계로 향하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잘 정리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했던 3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느 쪽이 더 나은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복권 사업에 대한 것은 본문 내용에도 있었지만 과연 복권 사업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라면 왜 민간 사업으로 허용되지 않는가? 반대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왜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이어야 할까? 또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가난하고 취약층인 사람들을 상대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네요. 조력 자살에 대한 문제는 사실 여러 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모든 경우에 대한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건 부작용이 분명 발생할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존엄사에 대한 부분, 더 이상의 방법이 없고 나의 남은 삶이 너무 지옥 같고 가치 없게 느껴진다면 도움을 받아서 덜 아프고 덜 초라하게 죽음을 맞을 권리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들이죠. 이 책에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 외에도 더 많은 이슈들,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책으로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